진짜 AI 없이는 살 수 없는 챗 GPT가 나온 지 32개월 됐거든요. 그 이전의 AI와 그 이후의 AI는 확실히 차이가 나고요. 이제는 그 초지능에 가깝다는 AI한테 물었을 때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건 인간도 하기 힘들었던 영역이죠. 이게 지금 앞으로 3년, 5년 이내에 일어날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를 이끄는 게 바로 LLM이라는 겁니다. 우리 표현으로 하자면 척척박사 만능비서예요. 우리가 그동안 영화에서 굉장히 많이 봐왔죠. 상상을 하면서 이런 게 있으면 너무 좋겠다. 모든 세상의 지식을 다 알고 있어.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건 다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AI가 원래 인류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결국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학습을 한 다음 나한테 문장으로 말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라지 랭귀지 모델 LLM이라는 게 문장을 만드는 데 집중해 왔던 거예요. 이게 너무나 힘들었죠. 그러다가 2017년에 구글이 트랜스포머라는 새로운 방식을 논문으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게 빅뱅이었어요. 그 이후에 그 이전에 있던 모든 방법들이 사라지고 이 트랜스포머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전부 다시 연구가 시작됐고요. 이 방식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가장 주목받은 프로그램이 바로 챗 GPT입니다. 생성형, 프리트레인드, 세상의 모든 지식을 사전 학습한 트랜스포머 기법을 적용한 프로그램. 인간의 뇌처럼 용량을 키운 거예요. 학습량을 키우고 그러면서 점점 똑똑해진 거죠. 챗 GPT가 나온 지 이제 32개월 됐거든요. 그 이전의 AI와 그 이후의 AI는 확실히 차이가 나고요. GPT-4까지 2023년에 나왔고 그 다음 올해 이제 GPT-5 약 1조 개의 파라미터를 갖는, 이렇게 되면 이제 소위 말하는 초지능이라는 게 현실이 될 수 있죠. GPT-5. Now it's like talking to an expert, a legitimate PhD level expert in anything, any area you need, on demand, that can help you with whatever your goals are. 얘가 세상의 모든 지식을 학습하니까 일단 뭐를 바꿀 수 있냐면요. 인간이 생각해서 문서화하던 모든 일들을 바꿀 수 있겠죠. 대표적인 게 코딩입니다. 코딩이 논리적인 인간이 만들어낸 프로그램 언어죠.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항상 아구가 딱딱 맞는 그런 언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제일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과 이 챗GPT 등장 32개월 만에 이 빅테크들이 자기들이 고용했던 프로그래머들을 대거 이제 해고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미 일자리 자체가 다 바뀌고 있는 거죠. 또 한 영역이 이제 피지컬 AI 그런 영역이에요. 이 피지컬이라는 뜻이 물리적이라는 뜻이잖아요. 물건 위에 AI, 이 LLM을 탑재해 보면 어떨까? 대표적인 게 이제 자율주행차, 그 다음 로봇입니다. 자율주행차를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요.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야, 우리가 프로그램 짜지 마. 이 LLM을 시켜서 지가 학습해서 프로그램을 짜게 하자. 그래서 40억 킬로미터가 넘는 주행 영상을요, 학습을 시켜요. 그럼 얘가 이 문장 학습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문장을 막 학습하듯 영상을 학습해서 운전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리고 스스로 판단해서 그것에 필요한 코딩을 짜기 시작합니다. FSD 12, Full Self Driving 버전 12라는 걸로 내놨고, 그게 1년 동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영상에 보면 나 오늘 출근하는데 핸들에 손 한 번도 안 댔음,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옵니다. 특히 어떤 지역이냐 하면 학습이 많이 된 지역. 테슬라가 많이 나왔던 데는 학습량이 많았겠죠. 예를 들어 텍사스의 오스틴, 캘리포니아의 샌프란시스코나 LA 같은 그런 데는 특히 잘 되더라. 그리고는 야, 이 정도면 무인 택시도 괜찮겠다. 그래서 이제 무인 택시, 로봇 택시를 6월 22일 날 첫 선을 보입니다. 지금 35대가 텍사스 오스틴 거기서 이렇게 막 하고 있고요. 6월 28일에는 더 놀라운 일을 하나 했죠. 풀 셀프 딜리버리를 했습니다. 공장에서 차가 나가는데요. 아무도 안 타고 있어요. 그리고 주문한 고객한테 그냥 혼자 갑니다. 30km 정도를 달려서
주인한테 가서 저 배달 왔어요. 그리고 차가 이제 스스로 온 거죠. 그렇게 되면 보통 차 한 대당 배달 가격이 1,300불이 절감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반드시 또 해야 되는 서비스가 되겠죠. 또 하나가 로봇입니다. 로봇에 LLM을 탑재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그냥 시범을 보이면 돼요. 자, 계란 후라이는 이렇게 하는 거야. 토스트는 이렇게 만드는 거야. 이걸 보여주면요. 로봇이 그걸 보고 이런 동작이 나오는구나. 제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 해석된 것을 바탕으로 어떻게 움직이면 되는지 코딩을 하기 시작합니다. 로봇이 움직이는데도 코딩이 필요하겠죠. 그걸 지가 스스로 만들어요. 진짜 AI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곧 현실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한 3년 동안은 계속해서 이 기술의 발전과 그리고 다양한 산업 분야의 확산 이게 예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용량이 커지는 것과 알고리즘이 좋아지면요. 더 빠른 속도로 내가 원하는 답을 해줄 뿐 아니라 전문성도 훨씬 더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어제 이스라엘이 이란을 폭격했어. 야, 그럼 어떤 기업이 타격을 받을까? 유가는 어떻게 될까? 이런 걸 딱 물어보면 지금까지 알려졌던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날 거고 어떤 기업이 타격을 받고 유가는 이렇게 될 것으로 예측합니다를 딱 순식간에 내주는 거예요. 이건 인간도 하기 힘들었던 영역이죠. 그뿐이 아니라 대통령이 어떤 판단을 해야 돼요. 이 관세 전쟁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하는 게 가장 현명한 길일까? 이럴 때에도 옛날 같으면 전문가들한테 다양한 의견을 물어본다면 이제는 그 초지능에 가깝다는 AI한테 물었을 때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앞으로 3년, 5년 이내에 일어날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 노벨상을 받은 인공지능의 이제 아버지라고 불리는 제프리 힌튼 교수도 인간에게 가장 큰 혜택을 줄 수 있는 영역이 교육과 의료라고 했죠. 특히 의료 같은 경우는 인간이 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은 욕망이 제일 크죠. 그런데 거기에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비용으로 모두에게 이 공평한 의료 서비스를 해준다면 그건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거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돈을 제일 많이 쏟은 영역이요. 바로 미국의 헬스케어 문제 해결을 위한 이 AI를 의료 부분에 적용하는 거였어요. 사실 우리가 그 코로나를 겪으면서 엄청 충격을 받았죠. 그때는 비대면으로 해야 되니까 환자 만나는 거를 다 두려워하고 그럴 때 만약 AI 닥터가 있었다면요. 이 사람은 코로나야. 이 사람은 코로나가 아니라 감기야. 또 이 사람은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간에 문제가 있네. 뭐 이런 것들을 AI 닥터가 쫙 해줬으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봤을 거라고 판단을 했죠. 그 이후에 AI 닥터에 대한 개발 노력이 굉장히 많이 투자가 됐어요. 근데 큰 진전이 없었는데 이게 생성형 AI가 기가 막힌 겁니다. 모든 데이터를 학습하면 정말 훌륭한 판단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데이터, 의료 데이터가 많은 영역부터 이제 진단에 관한 다양한 학습을 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물이 지금 이제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는 건데요. 캐나다 클릭 연구소 같은 경우는 당뇨병 환자 2만 명의 목소리를 녹음을 했어요. 그리고 LLM한테 야, 나는 잘 모르겠으니까 네가 프로그램을 짜봐. 목소리 듣고 당뇨병인지 아닌지 맞추는 프로그램. 그렇게 해서 테스트를 해봤더니 정확도가 86%가 나온 겁니다. 비교군에서 체열이 92%가 나왔는데 86%면 너무나 정확한 거죠. 이 정도의 이제 성과가 나온다고 논문으로 발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목소리하고 관련이 깊은 질병은 주로 폐, 심장, 뇌에 관한 겁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질병군이죠. 그럼 목소리에 사진 징후가 나오는 거네요. 그거 다 학습해서 스마트폰에 이렇게 딱 태우면 어떻게 될까요? 매일 얘랑 이제 대화를 해. 그랬더니 얘가 주인님 지금 강의 가실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왜? 지금 뇌졸중 확률 80% 이상으로 나오십니다. 빨리 병원부터 가보세요. 이런 진단을 얘가 해줄 수 있는 거죠. 만약 그게 지금 미국에서 개발이 돼서 성공을 했다. 그런 케이스가 보도되기 시작했다. 그럼 안 쓸까요? 내가 병원에 갔더니 너무 잘 오셨다고 지금 뇌졸중 발생
직전이었다, 터지기 직전이었다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그 이후에 또 이전의 삶의 변화를 생각한다 그러면 이거 안 쓸 수 없겠죠. 그럼 개발하는 쪽이 유리할 수밖에 없겠네요. 미국이 왜 그걸 개발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미국에는 벌써 수천 명의 의사가 임상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분야 연구에 투입되고 있어요. 결국 인류의 미래를 바꾸는 키워드가 거기 있다라고 보는 거죠.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의료 데이터가 엄청 많아요. 왜냐하면 선진국 어느 국가도요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지 않습니다. 그럼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서 각종 질병이 있는 사람의 데이터 또 비교군 데이터가 다 나오겠죠. 그럼 그거 바탕으로 앞으로 건강검진 가서 목소리만 녹음하고 오면 이거 개발할 수 있는 건데 못합니다. 왜? 이번에 의사 정원 못 늘린 이유가 뭘까요? 의사들이 이 자기 수입의 보장을 위해서는 절대 인원 늘리면 안 된다. 의사의 권한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존의 권력층, 소위 기득권들이 지금 유지하고 있는 권력에 조금도 나는 손해보고 싶지 않은 거죠. 우리 사회 전체가 대부분 다 그런 식입니다. 왜 우버를 우리가 타다도 안 되고 우버도 안 된다 그럴까요? 택시 종사자의 수입을 보장하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 대한민국의 세계관이요. 혁신을 다 두려워해요. 그리고 마치 지금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생태계가 계속 될 것처럼. 이 혁신을 거부하는 이 대한민국 사회의 관성이 앞으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데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되고 있고 이건 전체적인 국민의 합의가 되게 필요한 영역인데 정치권에서도 함부로 손 못 대고 있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다양한 범죄에 AI가 활용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 목소리를 흉내내고 내 얼굴을 페이크로 만들어서 되게 위기에 처한 것처럼 얘기해서 저희 가족들로부터 돈을 뜯어낸다든지 또 내 금융의 모든 정보를 빼낸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AI 시대에는 훨씬 많아질 게 분명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제기하고 있는 다양한 AI로 인한 부작용들을 막는 장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될 게 있는 게요. 우리는 부작용만 얘기하면서요. 개발도 안 하고 발전을 도모하지도 않는 게 문제라는 거죠. AI는 엄청난 변화와 혁신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부작용도 두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우리는 그 앞을 딱 떼버리고요. 뒷부분을 주로 얘기하는 편입니다. 남의 집 보면서 야 쟤네 혁신한다 그러는데 저거 틀림없이 부작용이 있을 거야. 저거 안 좋을 거야.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대한민국에서 지난 10년간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동안 연봉 오르고 자기 회사 좋아지고 이런 국민은 과연 몇 프로나 될까요? 제가 볼 때 한 5%밖에 안 됩니다. 그죠? 나머지 분들은 내 일자리가 없어져. 방송도 그래요. 대본 쓰는데 챗 GPT가 더 잘 쓰네. 아니 자료 조사하는데도 챗 GPT가 더 잘하네. 실제로 이 AI 사용 금지를 내걸고 처음으로 파업을 한 데가 어딘지 아세요? 헐리우드 작가협회입니다. 방송계가 가장 큰 타격을 받았고요. 무려 2번이나 벌써 파업을 했어요. 챗 GPT 쓰면 안 돼. 근데 받아들여주지 않았죠, 경영진이. 당연히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었으니까요. 또 은행도요. 결국 지점들이 거의 다 문을 닫았죠. 스마트폰 뱅킹, 디지털 뱅킹으로 다 바뀌었고요. 결국 많은 일자리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95%의 국민들은요. 이 디지털 대전환이 일어나면서 내 연봉이 줄어드네. 내가 할 일이 없어지네. 두려워지는 거예요. 특히 누가 그럴까요? 연령대가 높은 기성세대. 그러니 이들은요. 어떻게든 저항해서 그걸 지켜내고 싶은 겁니다. 그 95%의 마음을 사야 되는 사람이 누굴까요? 정치인들이죠. 그래서 국회에서 이렇게 많은 규제가 만들어지고 이 사람들도 95%의 국민이 찬성하는 건데 가야지.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에는 혁신을 사랑하는 사람보다 규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에서 과연 무인 택시가 성공할까요? 아니, 우버도 안 되는데 무슨 무인 택시야, 그죠? 그러니 그거 연구하는 사람도 그거 사업할 사람도요. 내가 그거 진짜 하고 싶어 그러면 그게 될 것 같은 미국으로 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또 AI 닥터가 될 것 같으세요?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연구한 사람들은 또 다 미국으로 가서 연구를 하게 되고 이런 사회 분위기가
미래를 생각한다면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될까요? 네, 우리가 외국이 개발해 놓은 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 스스로 개발하고자 하는 이 모멘텀이 굉장히 중요한 이 시점에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그 경고를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주로 셀럽들입니다. 진짜 스카이넷 같은 게 나와서 터미네이터처럼 막 우리 AI가 더 번성하려면 인간이 없어지는 게 제일 중요해. 그렇게 만들어내지 않을까? AI 분야의 최고의 연구자들은요, 적어도 그걸 경고하진 않았습니다. 범죄에 많이 활용될 수는 있어요 라고 얘기는 했지만 AI라는 프로그램이 스스로 의지가 생겨서 내가 번성하기 위해서, 그건 인간처럼 의지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죠. Robots have become so powerful that they are able to control or manipulate humans without their knowledge. 프로그램을 만들고 인간을 살상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화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무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럴 가능성을 보지 못했다고 한 거죠. 메타가 초지능을 접근하는, 스스로 막 프로그램하고 코딩하는 걸 했다고 하더라도 그건 어떤 이 회사의 디렉션에 따라 만들다 보니까 더 깊이 만들어가고 추론을 거듭하는 것뿐이지, 거기서 자기가 독자적인 의지가 발생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거죠. 저는 이걸 뭐라고 비교하냐면요, 아직 인간이요, 새로운 생명체를 창조하지 못했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뭐 황우석 박사 때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은 생명 창조의 한 포인트는 아직은 안 된다라는 게 팩트입니다. 그죠? 이 AI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넘지 못할 하나의 벽이 아직 있는 거고, 그 모든 것에서는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주입이, 인간 의지의 주입이 그걸 결정하는 것이지, 아직은 스스로 컴퓨터가 집단화되고 스스로 자기의 번성을 위해서 우리 인간에 있는 DNA처럼 그런 역할을 하진 않을 거다. 인류가 7만 년 동안 살아온 모든 프로세스를 보면 인간 개개인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고 그 개개인의 권리가 점점 더 커지는 방향으로 계속 진화하는 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디지털 시대 이후로는 개개인이 갖고 있는 이 권리, 개개인의 행복, 이런 것들이 더 보장되는 사회로 변화하고 있고, 저는 궁극적으로는 AI도 그 방향에서 크게 멀어질 것 같다고 생각은 안 돼요. 제가 무언가 지적인 능력이 남보다 떨어지면 그거에 대해서 답을 못하고 뭐 얘기를 못하고 한다 그러면 수입이라든가 내 사회적 지위라든가 이게 낮아질 수 있죠. 그런데 AI가 보편적으로 사람들을 다 도와줘요. 그죠? 그러면 그거에 의한 격차를 가지고 뭐 예를 들어 나는 암기력이 떨어지고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지만 AI를 잘 활용하면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럼 그런 것만 해도 벌써 달라진다고 볼 수 있죠. AI도 비슷한 역할을 저는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능력치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쪽으로 변화할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죠. 네. 국민의 95%가 사실은 두려워서요, AI를 배우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세계의 모든 문명이 AI 기반으로 대전환을 해버리면 우리는 정말 고립되어 버리죠. 이 사피엔스라는 호모 사피엔스라는 종족이 7만 년 동안 하나도 한 번도 거스르지 않았던 법칙이 있는데요. 인류의 표준 문명으로부터 고립된 문명은 반드시 멸망합니다. 우리는 조선시대 때 한번 경험을 했죠. 서구 문명에 산업혁명이 들어오고 엄청난 변화, 시민사회의 형성,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왔는데 우리는 그 봉건사회가 유지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소위 쇄국정책만 잘 쓰면. 근데 안 되죠. 우리뿐 아니라 거의 모든 국가나 사회가 멸망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부작용이 있구나, 그래서 나는 못 받아들이겠어 라고 하면 아무런 변화와 혁신이 없는 거예요. 특히 언제가 그게 중요하냐면 이 혁명이 막 일어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제일 중요한 게 학습해야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4배의 시간을 써서 그게 일으킬 수 있는 엄청난 변화와 혁신을 스터디하자는 거죠.
어느 정도의 혁신이 일어나고 있고 내가 쓰고 있는 분야에서는 어떤 변화가 가능한지를 자꾸 도전하는 마인드, 이게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뇌는요 아주 단순합니다. 내가 보고 이해하는 거에 의해서 내 생각, 세계관을 결정하죠. 그럼 내가 혁신의 길을 4배를 보면요, 아, 이건 진정한 혁명의 순간이 오고 있구나를 깨닫고 준비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내가 부작용만 보고 그 다음부터 공부를 안 한다면, 그럼 그 세계관으로의 도전이나 세계관으로의 이전이 되게 어려워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냥 생물학적 존재인 사피엔스의 입장으로 보면요, 생존의 위기가 오는 겁니다. 예, 저는 그걸 피해야 하는 게 지금 현재 이 혁명기에 가장 중요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